선수들이 불법적으로 규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구부린 경우부터 오거스타에서 선을 넘었다가 출전 금지된 골퍼들까지 이들은 마스터스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았던 골프 순간들입니다. 여기에는 나쁜 샷 규칙 논쟁 혹은 역전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일은 모든 것이 끝난 뒤 코스 밖에서 일어났고 마스터스 역사상 가장 아픈 각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97년 4월 타이거 우즈는 21세의 나이로 마스터스에서 12타 차로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오거스타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경기였으며 흑인 골퍼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스포츠의 판도를 진정으로 바꿔놓은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전 마스터스 챔피언 퍼즈 조엘러는 클럽하우스 옆 참나무 아래에서 한 손에 술잔을 들고 서 있다가 CNN이 젊은 챔피언에 대한 생각을 묻기 위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시작해 타이거가 얼마나 드라이브와 퍼팅을 잘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자들에게 우즈가 들어오면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조언을 했습니다. 그는 등을 두드려주고 축하한다고 말한 뒤 내년에는 프라이드 치킨을 내놓지 말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스폰서들이 관계를 끊었고 그 중에서도 K마트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타이거는 여행 중이었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그는 그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엘러는 수년 동안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10년 후 그는 골프 다이제스트에 그 경험이 자신의 인생에서 겪은 최악의 일이었으며 여러 번 울었고 살해 위협도 받았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건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정말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마스터스에서 모두가 같은 영상을 보며 같은 결론에 도달했지만 실제로 행동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은 예외였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1라운드 파워 15번 홀이었습니다. 브룩스 캡카는 어프로치 샷을 마쳤고 1라운드 65타를 기록한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샷 직후 카메라는 그의 캐디인 리키 엘리엇이 게리 우드랜드의 캐디인 브래넌 리틀을 향해 파이브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캡카 본인도 장갑을 벗으면서 5손가락을 펼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람들은 즉시 이건 역시 또 다른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의 규정은 명확합니다. 라운드 중에 경쟁자와 클럽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규칙 10.2 A 위반으로 양측 모두에게 2벌타가 부과됩니다. 오거스타 위원회는 그날 저녁 모든 관련자를 한 방에 불러 모아 함께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캡카, 우들랜드, 엘리엇, 그리고 리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조언도 주거나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고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관련자들은 부적절한 일이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벌타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캡카가 그 대회를 우승했습니다. 이후 마스터스컴에 올라온 영상은 조용히 편집되어 샷 이후에 상호작용 장면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거스타의 페어웨이를 걷는 흰색 점프스트를 볼 때마다 그 안에는 대회 자체가 그다지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는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1934년 첫 마스터스 대회 때부터 정책은 명확했습니다. 골퍼는 백인, 캐디는 흑인이어야 했습니다. 초기 캐디 대부분은 코스에서 불과 3마일 떨어진 샌드힐스라는 흑인 동네 출신이었고 10살이나 12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옆에 있는 오거스타 컨트리 클럽에서 가방을 들기 시작해 결국 레이스 크리크를 건너 대회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거스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굴곡, 모든 바람의 변화, 모든 그린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윌리 페피 스톡스라는 한 캐디는 비가 오는 날에도 코스에 앉아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이든 공이 어디서 어떻게 휘어질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정말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윌리 피터스는 잭 니클라우스가 마스터스에서 거둔 6번의 우승 중 5번이나 그의 캐디를 맡았습니다. 네이선 리얼 아이언맨 에이버리는 아놀드 파머의 4번의 우승 모두에서 캐디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두 사람 모두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에이버리의 묘비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2년이 지난 2017년에야 설치되었습니다. 1982년 회장 호드 하디는 조용히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해부터 선수들이 자신만의 캐디를 데려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캐디단 전체가 거의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졌습니다. 흰색 점프스트만 남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타에서의 몇몇 규정 논란은 선수가 잘못한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논란은 규정 자체가 잘못된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9년 마스터스 2라운드에서 해링턴은 아주 좋은 컨디션이었습니다. 그는 브리티시 오픈과 PGA 챔피언, 즉 메이저 대회 2연승의 타이틀을 안고 참가했고 우승 경쟁에 있었습니다. 그는 13번 홀에서 이글을 기록하며 그 라운드에서 2분 파로 따라붙었고 이어 15번 그린에 올라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타의 돌풍이 불어와 그의 공을 홀 쪽으로 약 30cm 정도 더 가깝게 움직였습니다. 분명히 해링턴이 한 행동이 아니라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공 뒤에 클럽을 댄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18대 2비 규칙에 따르면 플레이어가 어드레스를 취한 후 공이 움직이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 자동으로 플레이어의 책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든 아니든 1벌타가 부과됐습니다. 해링턴은 즉시 자신에게 벌타를 선언했고 공을 원래 위치에 놓은 뒤에도 퍼트를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골프계는 방금 일어난 일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의 사실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규칙 때문에 한 남자가 단지 한 줄기 바람에 의해 벌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2년 규칙 개정의 마지막 계기 중 하나가 되었고 그 결과 플레이어가 실제로 공을 움직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는 자동으로 벌타를 부과하는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해링턴은 2009년에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 모든 선수들은 오거스타에서 바람 속에 공을 두고 설 때 조금 더 공정해진 규칙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그 15번 그린에서 일어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거스타 내셔널은 수년간 많은 것들을 금지해 왔습니다. 휴대폰, 달리기, 코스 내에서의 사인 요청, 외부 음식, 반입 등 금지 목록은 길고 규정 집행은 엄격하며 클럽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8년 오거스타는 아무 의미도 없는 두 단어를 금지함으로써 스스로를 능가했습니다. 딜리 2017년에 살아있었고 TV를 봤다면 이 문구를 알고 있을 겁니다. 버드라이트는 중세를 배경으로 한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가상의 왕국의 왕이 신하들에게 이 말을 유쾌하게 외쳤습니다. 이 문구는 즉각적인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미식 축구 팬들은 터치다운이 나올 때마다 이 말을 외쳤습니다. 벤 로스리스버거는 경기 중 작전 회의에서 이 말을 플레이콜로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골프 팬들 역시 경기장에서 이 말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오거스타 내셔널에게는 그 두 단어조차도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관중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리면 즉시 경기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한편 버드라이트는 가상의 통치자인 존 바틀리 4세 왕의 편지를 공개했는데 그 편지에서 이 금지를 폭정이라고 선언하며 만약 말할 수 없다면 적어도 입을 수 있도록 천장에 딜리딜리 셔츠를 조지아로 보낸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아마도 마스터스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규정 논란인데 2013년이 라운드 경기 후 타이거 우즈의 인터뷰에서 나온 한마디의 평범한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타이거는 14번 홀까지 5언더파를 기록하며 선두를 위협하고 있었는데 15번 홀에서 그의 웨지샷이 깃대를 맞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는 드롭을 하고 보기로 마무리한 뒤 71타로 스코어 카드에 서명하고 인터뷰 텐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거의 덧붙이듯 더 나은 각도를 얻기 위해 원래 위치보다 2야드 뒤에서 드롭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규칙 26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해당 규칙은 드롭을 이전 샷이 플레이된 위치와 최대한 가깝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잘못된 스코어 카드에 서명한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규정사항, 이는 자동 실격에 해당하지만 위원회는 예외를 찾았습니다. TV 시청자이자 전직 규칙 담당자인 데이비드 이거가 타이거가 스코어 카드에 서명하기 전에 이미 그 드롭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거스타 측은 이를 검토한 뒤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가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타이거 본인의 인터뷰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에야 관계자들은 입장을 바꿔야 했습니다. 위원회가 그가 서명하기 전에 이미 문제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격을 면제할 수 있는 재량 조항인 규칙 33-7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처음에 잘못된 결정을 내려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규칙 33-7은 HD 리플레이에서만 보일 정도로 미세한 볼 움직임처럼 선수 본인이 진정으로 알 수 없는 위반에 대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타이거가 의도적으로 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드롭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닉 팔도는 타이거의 기권을 권했고 선수들은 분노했습니다.
공동 4위로 대회를 마쳤지만 드롭게이트 논란은 남았습니다. 다음은 골프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어거스타가 불가능이 계속 현실이 되는 곳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1983년 10월 21일. 그날은 마스터스 주간이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국무장관의 초대로 드물게 골프 라운드를 하러 코스에 나와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16번 그린 근처에 있을 때 45세의 지역 주민 찰리 해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지 공장에서 해고당했고 아침부터 술을 마셨으며 라디오에서 막 들은 미국 철강의 해고 소식에 분노해 있었습니다. 그는 1974년식 다찌 픽업 트럭을 3번 게이트로 몰고 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 게이트에는 경비가 없었습니다. 해리스는 그대로 돌진해 게이트를 부수고 프로샵까지 차를 몰고 가 .38 구경 리볼버를 들고 들어가 인지를 잡았습니다. 그중 2명은 백악관 직원이었고 그는 자신이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바닥에 총을 한 발 쏘았습니다. 그의 요구는 대통령과 대화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즉시 골프장을 떠나는 대신 당시 최초로 사용된 휴대전화 중 하나로 직접 프로샵에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수신 상태는 형편없었습니다. 해리스는 잡음 섞인 목소리가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듣고 녹음된 음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벽에서 뜯어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마침내 대피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인질이 해리스에게 둘 다 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는 그에게 보드카를 찾아오라고 보냈습니다. 그 남자는 밖으로 나가 곧장 비밀 경호국 요원에게 갔습니다. 인질도 대통령도 남지 않자 해리스는 항복했습니다. 그는 5년간 복역했고 2007년에 사망했습니다. 한편 레이건 대통령은 다음날 아침에 돌아와 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좋아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4월 수십억 개의 단어가 레이스 크릭에 대해 쓰입니다. 이곳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골프에서 가장 유명한 수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름이 누구를 따서 지어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개울은 존 레이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다운 카운티 출신의 이민자로 첫 마스터스 대회가 열리기 200년 전인 1734년에 어거스타에 도착했습니다. 1789년에 사망할 때까지 레이는 제국, 무역소, 페리 서비스, 농장 그리고 1765년까지는 당시 캐니언스 크릭이라 불리던 강가에 방앗간까지 세웠습니다. 그는 약 8,000에이커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식민지 조지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요새 역할을 했으며 어거스타 요새에서 사바나 강을 따라 가장 멀리 떨어진 안전가옥으로 주민들이 공격을 받을 때 피신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리기 위해 개울에는 그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타의 공식적인 이야기에서는 종종 이런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존 레이는 노예 소유주였으며 1771년에는 앤 심슨이라는 사바나 여성의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동료들이 그의 40년간의 식민지 봉사, 조지아 의회 의원 경력, 그리고 흠없는 공적 인품을 증언하는 2권의 탄원서를 제출한 덕분에 사면되었습니다. 형의회는 만장일치로 그가 자비를 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랑스러워할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어거스타에서의 모든 스포츠맨십 위반이 분노나 논란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맥주를 정말 마시고 싶은 남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켄 그린의 1997년 마스터스는 시작부터 재앙이었습니다. 1라운드 전날 밤 친구가 실수로 그의 엄지손가락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는 87타를 쳤습니다. 그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라운드 조 편성을 보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놀드 파머, 그린은 이번이 자신의 마지막 마스터스이자 더킹과 함께 라운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알았기에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14번 홀을 오르며 그는 친구에게 매점에 다녀오라고 보냈습니다. 15번 홀팅 그라운드에서 그린은 맥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머에게 컵을 들어 올리며 정말 즐거웠고 더킹과 한잔하고 싶었다고 말했죠. 파머는 나한테도 하나 가져왔어야지라며 응수했습니다. 투어 측은 음주 이유로 벌금을 매겼지만 맥주가 무알코올이었다는 친구의 편지 덕분에 벌금은 취소됐습니다. 그린은 나중에 그 맥주가 전혀 무알코올이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때로는 오거스타에서의 최고의 순간들이 버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도 합니다. 가끔은 부러진 엄지, 싼 맥주, 더킹이면 충분할 때가 있죠.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거스타 내셔널은 세상의 완벽한 전통,
흠잡을 데 없는 페어웨이, 만개한 진달래, 그리고 완벽한 기준을 갖춘 곳으로 자신을 내세웁니다. 그 이미지를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은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적인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클리퍼드 로버츠는 1932년 바비 존스와 함께 오거스타 내셔널을 공동 설립했고 40년 동안 그곳을 마치 자신의 왕국처럼 운영했습니다. 그를 곁에서 지켜본 이들은 그를 자애로운 독재자라고 묘사했으며 질서에 집착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클럽의 모습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에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를 두고 널리 인용되는 한 문장이 있는데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명확하게 요약해줍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모든 골퍼는 백인이고 모든 캐디는 흑인일 것이다. 그가 회장으로 있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었습니다. 찰리 시포드와 같은 재능 있는 흑인 골퍼들은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PGA 투어가 마침내 문을 연 후 1975년에 아리 엘더가 마스터스 역사상 최초의 흑인 참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로버츠는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고 그 사실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인 1977년 9월 로버츠는 쇠약하고 병든 상태로 몸무게가 겨우 130파운드를 넘는 정도였는데 클럽 이발소에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양고기 찹을 먹었습니다. 그는 핑커튼 경비원에게 밖에서 소리가 들린다며 리볼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범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자정이 지난 어느 시각 그는 경사진 진입로를 따라 파 3코스의 아이크 연못 쪽으로 걸어가 스스로에게 총을 쐈습니다. 그는 83세였습니다. 13년 후인 1990년에 클럽은 최초의 흑인 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로버츠가 세운 그 클럽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나쁜 샷이나 무너짐 혹은 규칙 오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거스타 내셔널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한편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2012년 4월이었습니다. 토너먼트가 막 끝난 참이었습니다. 버바 왓슨이 연장전 끝에 마스터스를 우승했습니다. 관중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고 대부분의 관람객들에게는 완벽한 한 주의 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를 한 바퀴 더 걷거나 사진을 몇 장 더 찍으며 모든 순간을 만끽하는 시간이었죠. 바로 그때 클레이튼 베이커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로프 안으로 들어가 벙커 근처로 걸어가 주위를 둘러본 뒤 오거스타의 모래를 컵에 담았습니다. 그저 작은 기념품, 아들에게 가져다줄 무언가였죠.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죠? 네. 하지만 오거스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 초 만에 경비원들이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는 현장에서 곧바로 제지당하고 코스 밖으로 호송된 뒤 체포됩니다. 오거스타 내셔널에서 그 모래는 기념품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베이커는 절도와 무단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일은 클럽 내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었죠. 모든 일이 끝났을 때쯤 그는 벌금과 법률 비용으로 약 2만 달러를 물게 되었습니다. 네, 모래 한 컵 때문에요. 그리고 혹시 궁금하다면 아니요, 그는 그 모래를 갖지 못했습니다. 오거스타는 그걸 즉시 다시 가져갔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땅조차도요. 좋아요. 이번 이야기는 성질을 못 이기거나 규칙을 어긴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이건 골프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75년 리 엘더는 마스터스 대회에 출전한 최초의 흑인 선수가 되었고 그는 어떤 골퍼도 짊어져서는 안 될 무거운 짐을 안고 오거스타에 들어섰습니다. 엘더는 1974년 플로리다 펜사콜라에서 열린 몬산토 오픈에서 우승하며 정당하게 출전 자격을 얻었지만 그는 피부색 때문에 라커룸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차장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그가 우승 퍼트를 성공시키자 대회 관계자들은 그가 축하할 틈도 없이 그를 붙잡아 클럽하우스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시상식을 야외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살해 협박이 있었고 만약 그가 우승하면 살아서 나가지 못할 거라는 전화도 있었습니다. 오거스타로 향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엘더의 이모는 나중에 그가 대회 전에 100건에 달하는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 두려워서 대회 기간 동안 두 채의 집을 따로 빌려 번갈아 옮겨다니며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장 경호원들이 페어웨이를 따라 그를 호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골프 준비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는 74타와 78타로 컷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22년 후
엘더는 1997년 마스터스에서 타이거 우즈가 우승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다시 오거스타로 날아갔습니다. 우즈가 18번 홀을 걸어 올라오면서 멈춰서 엘더를 껴안았습니다. 문을 연 그 남자는 누군가가 그 문을 통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엘더는 2021년에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거스타에서의 어떤 순간들은 스포츠맨십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마스터스를 거절하는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 어렵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 트레비노는 자신의 전성기였던 1970년, 71년, 74년에 3번이나 마스터스를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코스타스를 했습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낮고 휘는 페이드는 오거스타의 레이아웃과 맞지 않았는데 그 코스는 바비 존스의 높은 드로우샷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는 진짜 이유가 개인적인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와 오거스타 공동 창립자인 클리프 로버츠는 처음부터 충돌했습니다. 트레비노는 로버츠의 사무실로 찾아가 언쟁을 벌였고 초대장을 어떻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잭 니클라우스가 설득할 때까지 3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도 트레비노는 자신의 방식대로 경기를 했습니다. 그는 라커룸 사용을 거부했고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신발을 갈아 신었습니다. 달라스의 흙밭에서 자란 노동자 계급의 멕시코계 미국인 소년이었던 그는 그 벽 안에서 한 번도 환영받는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 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선수로 자격을 얻지 못했다면 오거스타는 자신을 주방을 통해서만 들어오게 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1989년 49세의 나이에 트레비노는 보기 없이 67타로 첫 라운드를 시작하며 선두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주차장에서 신발을 갈아 신으며 여전히 자신의 소신을 지켰죠. 다음으로 오거스타가 결코 잘하지 못했던 한 가지는 우아하게 물러서는 것이었고 2003년은 그 점을 가장 공개적으로 보여준 해였습니다. 사실 그 일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마사 버크는 이 사회회의에서 오거스타의 남성 회원제에 대해 편지를 써볼까 생각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동료들은 어깨를 으쓱이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전적으로 오거스타의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회장 후티 존스는 개인적으로 답장을 하거나 그 편지를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 날 바로 932단어에 달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하며 사적인 요청을 하룻밤 사이에 전국적인 뉴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언젠가 여성 회원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클럽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지 강요에 의해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세 단어로 된 문구가 논란의 핵심이 되었고 존슨이 직접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발이 워낙 거세자 오거스타는 IBM, 코카콜라, 시티그룹 등 모든 TV 스폰서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2003년 마스터스 중계는 광고가 전혀 없이 방송되었습니다. TV 자체도 막상 시작되자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일종의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지 당국은 버크의 시위를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빈들판으로 제안했고 실제로 모인 이들은 극단적 단체, 관심을 끌려는 사람들, 그리고 쿠클럭스 클랜의 임페리얼 위저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래의 메시지는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오거스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 해에는 단 한 가지 정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9년 후 후티 존슨 본인이 달라 무어를 오거스타 최초의 여성 회원 중 한 명으로 직접 추천했습니다. 그것도 클럽이 정한 일정에 맞춰서였습니다.